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산부인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욱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궁경부암 검사와 치료입니다. 큰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자궁이고 아랫부분이 자궁경부인데 자궁경부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인데 많이 진행된 경부암입니다. 먼저 자궁경부암이란 말 그대로 자궁경부에서 생기는 암인데 자궁은 자궁체부와 경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궁체부는 윗부분이고 자궁경부는 아랫부분인데 지금 아래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자궁경부암인데 원래 이렇게 하얗지는 않은데 하얀 색깔로 표현했고 윗부분 자궁내막암이 있는데 자궁체부에서 가장 많이 생긴 암이 자궁내막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궁경부암이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만 건이 발생했고 34만여 명이 사망해서 여성암 중 4위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선별 검사의 결과로 선진 국가들의 자궁경부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남자의 암 순위고 여자 쪽 암 순위를 보면 유방암, 갑상선, 대장암인데 2023년에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고 2021년도의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 보면은 자궁체부암, 이게 자궁내막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궁체부암이 8위이고 여성에서 난소암이 10위인데 자궁경부암은 이번에 10위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보면은 2021년도에 상피내암을 제외하고 상피내암은 자궁암 직전 단계죠. 자궁경부암은 3,173건 전체 암 발생의 1.1%로 여성의 암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상피내암은 그런데 꾸준히 증가해서 16%가 최근에 보시면 증가를 했는데 또 여성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피내암 중에서 발생 1위로 45.6%를 차지하고 있고 또 꼭 상피내암이 아니더라도 전암 단계, 자궁 전암 단계가 상당수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궁경부암이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또 자궁경부암 검사가 들어가서 줄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자궁암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인데 경부암 백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고 영어로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서 HPV 약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 중에는 HPV로 하겠습니다. HPV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고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 간격으로 무료 자궁경부암 세포검사를 해서 상당히 자궁경부암 발생 수가 줄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PV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쁜 바이러스가 경부암을 일으키는데 HPV 감염이 주요 원인이고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는 여성의 90% 이상이 고위험 HPV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HPV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자궁경부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HPV가 있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 HPV는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여성의 10명 중에 8명이 평생 한 번은 걸렸을 정도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감염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성들이 자궁 경부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궁암이라든지 경부암이라든지 암 이전 단계, 전암 단계에서 HPV가 발견이 되겠죠. 많은 수에서 발견되지만 거꾸로 HPV에 감염됐다고 해서 자궁 경부암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HPV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별다른 치료 없이 1년 내에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최근에 HPV 예방 백신 권고안이 나왔는데, 일단 소아에서 그 예방 백신을 맞을 때는 2번 맞습니다. 성인은 3번을 맞아야 되는데, 소아에서는 이가, 사가, 구가 3종류가 있는데, 9에서 14세 남녀 대상으로 해서 2회를 접종하고 간격은 6개월로 해서 백신 접종을 합니다. 성인 남성에 대한 예방 접종을 연령을 확대하자고 하고 있는데, 성인이 맞는다면 이가 백신에서 여성은 9세에서 45세 여성이 되고, 남성은 9세에서 27세 남성입니다. 이가 백신은 9세에서 27세인데, 사가나 구가 백신은 남성에서 27세에서 45세 남성도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남자분들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HPV에 감염된 경우에 또 이번 권고안에서 접종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PV 여러 타입들이 있는데, I형들이 있는데, 감염되지 않은 HPV I형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HPV 백신 치료는 안 되지만 이미 감염되어 있는 거, 다른 종류의 I형들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권고되고 있고, 원추 절제술에도 마찬가지로 HPV 다른 타입의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을 낮출 수 있게, 재발 위험을 낮출 수가 있으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입의 HPV 관련 질환 위험을 낮출 수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가, 사가, HPV 예방 접종을 완료한 여성에서 국가 HPV 예방 백신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가를 오래전에 맞았는데, 또 사가를 맞았는데 국가를 맞아야 되냐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비용이 나가서 그렇지 맞으시면 더 많은 타입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빨리 진행하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의 증상은, 초기 증상은 비정상적인 질출혈이고, 특히 성관계 할 때 질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안 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성관계 안 하다 보니까 질 안쪽에 경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굉장히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관계 하게 되면 자궁 경부를 건들 수가 있게 된 질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부가 뭐 이런 질출혈이 있으면 상당히 진행됐을 때 출혈이 있을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초기에서 약간 더 진행됐다 했을 때도 증상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더 완전히 진행되면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 골반에 통증이 있거나 심하면 체중 감소도 있겠죠. 그래서 자궁 경부암 세포 검사를 기본적으로 경부 세포 검사를 스크리닝 선별 검사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20세 여성 이후 여성들에 대해서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2년에 한 번 시행해 주고 있다고 했죠. HPV 검사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고, 질 확대경 검사, 조직 검사, 원추 절제술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선별 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PV 검사가 외국에선 선별검사, 경부 세포검사보다 더 HPV 검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HPV 검사는 여러 검사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 정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어느 검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해서 그 HPV를 선별검사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좀 힘든 상태긴 한데, 계속 학회에서는, 부인종양학회에서는 최근에도 그 공청회도 열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이렇게 질경이라고 하죠. 질학대경하고 달라요. 질경은 그냥 벌려주는 거, 스페클럼이라고 하는데, 질경으로 벌리고 소를 브러쉬를 넣어서 이렇게 경부 세포검사를 하는데, 제가 약간 여성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은, 저도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한참 후에 알았는데, 스페클럼 질경이 크다고 잘 보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 이제 성경험도 많지 않거나 또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서 질경을 큰 거를 사용하면 그 입구에서 벌어지질 않기 때문에 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질이 좀 좁으면은 적은 질경으로 검사해 달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덜 아프기도 하고 쉽게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 확대경 검사라고 했는데, 아까 그런 질경으로 질을 벌리면서 확대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자궁경부의 전암 단계, 암이면 사실 육안으로도 암인지 아닌지 혈흔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전암 단계도 사실 아주 좀 확실한 것 같으면 또 육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확대경으로 보면은 아세트게시다고 초산 발라서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질 확대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엔 디지털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모니터로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사라고 서비코그래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런 기기도 디지털로 많이 변했는데, 그냥 사진을 찍어서 우리나라 같은 부인 종양 전문의에게 판독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맡겨서 빨리 그 판독이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사를 하는 회사가 많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요즘 AI 인공지능이 유행하잖아요. 딥러닝.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딥러닝 시켜서 자동으로 AI가 판독할 수 있게 하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조직검사는 아까 콜포스코피 질 확대경 보면서 할 수가 있고, 그냥 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가는 부분을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서너 군데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나가게 되는데, 펀치 바이옵시라고 하거든요. 펀치처럼 딱 떼어내는 것입니다. 조직검사를 해야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콜포스코피 경부 세포검사는 스크리닝, 선별검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직검사라고 해야지 확실한데, 조직검사마저도 일부만 떼어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려면 원추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고등급이라든지 그럴 때는 원추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추 절제술이라고 해서 원추 모양으로 이렇게 도려내는 거고, 이거 좀 칼로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데, 칼로 도려내면은 좀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산부인과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립이라고 하는데, 루프 모양의 전기 소작기로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하기 때문에 좀 깊게 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작은 루프로 해서 더 파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봅이라고 하는 전기 소작기나 아니면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파내면 넓이도 조정할 수 있고 깊이도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여기가 헐었거나 있는 경우 아니면 또 CIN에서 저등급, 고등급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때 전기 소작으로 태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추 절제술은 이렇게 절제를 하고 나면은 절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검사가 돼요. 그리고 완전히 경계면 떼어낸 조직에서 그때 조직에서 경계면에 나쁜 세포가 있으면 반대쪽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떼낸 조직 안에 다 나쁜 세포가 포함이 되면은 뭐 암이 아닌 이상 그걸로 치료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검사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추절제술은 검사도 완전한 검사도 되지만 또 암만 아니면 완전한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좀 이따 나오는데 암도 아주 초기에는 원추절제술만 하고 아기를 가져야 될 분들은 자궁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아주 초기 중에 초기는 원추절제술만 해도 됩니다. 암에서도. 그래서 자궁 경부암으로 넘어가면은 경부암 검사를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는 암 이전 단계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근데 봤더니 심상치가 않아요. 경부에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허른 거랑 좀 다르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진행돼서 오시는 암인데 뽀글뽀글해요. 일반 허른 거랑 다르게. 이렇게 오시면은, 근데 초음파로 보더라도 잘 안 보여요. 초음파로 경계도 안 보이고 위치 파악도 잘 안 되고 범위도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MRI가 가장 진단하기 좋거든요. 일단 조직 검사를 물론 나가서 암으로 나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 파고들었는지 이렇게 MRI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경계가 있죠. 이게 지금 8cm가 넘는 암덩어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암덩어리가 있구나 그렇게 발견해야 되고, CT나 PET-CT를 촬영하게 되는데, CT는 MRI가 해상도는 이렇게 골반 부분 좋은데 CT는 전체적으로 뭐 폐 있는 데까지 찍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골반하고 배, 간 있는 데까지 해서 림프절에 전이가 됐는지 다른 데 이상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해상도는 좀 낮을 수는 있어요. MRI는 이렇게 범위를 보기 좋고 암덩어리의 크기를 보기 좋고, CT는 퍼져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PET-CT라고 있는데 PET-CT는 CT에 색깔이 들어가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색깔로 나타나기 때문에 PET-CT를 촬영하게 되면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열심히 CT 잘 보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PET-CT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 방법에서 퍼져 있는지, 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하겠지만 암이 퍼져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피 내암하고 연기암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 기저막을 침투 안 하면은 그것은 암이 아니에요. 말이 상피 내암, 연기암이지 그건 암이 아니거든요. 암 직전 단계예요. 일종의 난소 쪽으로 따지자면 경계성. 그리고 기저막을 뚫어야지만 암이 돼요. 그러면 한 3mm 정도 뚫고 내려갔다 하면은 1기에서도 A1이에요. 이제 A1에서 3mm 이내는 원추절제술만 해도 돼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러면 임신도 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넓게 근치가 아닌 그 자궁만 넓게 절제 않고 단순하게 절제만 해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 1기에서 림프 혈관 침입이라고 있어요. 림프절 타고 퍼지고 혈관을 타고 암이 퍼지는데 그 안에 좀 나쁜 세포들이 발견이 되면은 그게 어디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 다른 데는 발견이 안 됐지만 좀 불안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E형이라고 하지만 이제 E형 자궁 암에 있어서 그 E형
사명으로 요즘 나누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근치 또 수정된 근치 이제 근치나 또는 광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명이 광범이고 근치 자궁절제수이고 이형은 근치보다는 좀 덜한 근치죠. 모디파이드 근치거든요. 이형. 그래서 이형 1기번에는 이것은 뭐 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갈게요. 이형에서 자궁절제수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궁 경부만 2형 정도 그냥 경부만 절제를 하는데 좀 그냥 단순하게 절제해가지고 주변을 좀 같이 절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골반 림프절도 절제해서 퍼졌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떼지 않고 형광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림프절로 퍼지는 그런 길목에 있는 림프절을 떼는 거죠. 암이 퍼지면 그쪽으로 퍼지겠다 생각해서 그만 다 떼는 게 아니라 그만 떼면은 좀 합병증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병기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자궁경부절제도 아까 임신만 할 분들은 자궁경부절제를 해서 임신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암덩어리가 자꾸 이제 커지면 병기 일기에서도 비가 되고 2cm 이내 뭐 4cm까지 4cm 이상 그렇게 커져버리면은 이제 B2까지는 4cm보다 적을 텐데 수술을 하고 림프절 절제해서 암이 가 있는지 보지만은 B3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사진에는 8cm가 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기 그렇게 그 수술 들어갔다가 암이 다 퍼질 수도 있고 제대로 뗄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 전에는 방사선 치료만 많이 했었는데 항암제를 같이 쓰면은 효과가 좋다 해서 요즘은 방사선 치료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5일 동안 방사선 치료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항암 치료하는 게 동시 항암 방사선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예요. 항암 화학은 말이 좀 어려운데 항암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기 이후는 근데 이것도 광범위 수술이 가능한 게 2기에서는 질로 내려간 걸 또 2기라고 해서 그건 또 수술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골반 림프절 절제, 동시에 항암 화학 방사선 접도록 하고 또 2기 이상으로 계속되면은 여기 수술하기는 참 힘들어지죠. 이제 2기 또 2기에서 2기 말 되면 자궁 옆으로 퍼진 게 2기 말이 되고 또 림프절이라든지 그런 데 퍼지면 뭐 3기, 멀리 퍼지면 4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대로 떼어내도 다 잘라내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 또 근데 방사선 치료는 이런 데를 못 하거든요.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장이라든지 잘 합병증이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 퍼졌는데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항암 치료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방사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쪽은 그래도 큰 덩어리들은 죽이고 항암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방사선 치료도 하면서 전신적인 항암 치료, 항암제는 다 온몸을 순환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하기가 좀 힘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있는데 감시 림프절 생검은 이렇게 아까 형광물질 해가지고 이제 경부라든지 그런 데 쏴주면은 그 가는 길목이 이렇게 형광물질로 보이게 돼요. 그러면 림프절 다 안 떼고 그만 골라서 떼는 건데 최근에 자궁경부암 치료의 최신 직연에 보면은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감시 림프절 생검에 대한 것도 여기 있는데 처음부터 보시면은 자궁경부암에서 최소 침수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 짧은 생존 기간을 보여 권고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거 한 몇 년째 한 연구인데 대규모 연구인데 국제 연구인데 경부암을 이전에 복강경이라든지 로봇 수술 많이 했는데 생존율이 좋지 않다 개복보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경부암을 개복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진행되거나 어느 정도 큰 경우에 있어서는 개복수술이 맞고, 초기에서는 굳이 아주 초기, 아까 저기 원초 절제술만 해도 되고 단순 자궁 절제술만 하는 그렇게 초기도 있고, 그보다 약간 더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초기 쪽에 있는 암들은 복강경이라든지 로봇으로 해도 차이가 없겠다 생각이 들고, 이 논문 자체가, 이 연구 자체가 다 섞어서 했어요. 그건 초기가 많이 포함이 또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를 따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논문에 대한 그런 연구에 대한 반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궁에다 기구를 넣어서 하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구를 안 넣고 암 수술할 때 뭐 어떤 파이프 같은 걸 지를로 넣어가지고 자궁을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고안되고 있습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이 골반 림프절 절제술과 유사한 생존 기간을 보여 합병증이 적다. 생존 기간을 보이면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감시 림프절은 이렇게 좀만 뛰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했더니, 뭐 합병증이 적으면서 생존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시 림프절 생검을 해도 된다, 그런 거고, 초기 저위험 경부암 환자에서 단순 자궁 절제술이 광범위 자궁 절제술과 유사한 재발률을 보여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저위험, 이것도 최근 연구인데, 모든 암 수술이 좀 정상 부분을 많이 보존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좀 더 이게 세분화가 되는 거죠. 유방암도 막 다 떼어내고 주변 크게 했던 것을 좀 되도록 암 조직만 벗겨내도 큰 차이가 없으면은 그 근처만 떼어내는 수술을 하듯이. 그리고 경부암 환자도 옛날에는 무조건 크게 뗐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초기 저위험 경부암 환자에서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냥 근치가, 광범위나 근치가 아니라 단순하게 해도 유사한 재발률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하면은 합병증도 후유증도 많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소 진행성 자궁 경부암이라는 것은 아까 그 큰 덩어리가 이제 다른 데 안 퍼지고 거기만 되면 국소 진행성인데, 그것을 동시에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수술하기가 좀 힘든 상태잖아요. 그때 유도 항암 화학요법, 그러니까 항암제를 먼저 써요. 먼저 쓰면은 좀 이렇게 줄여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항암제만 써가지고 줄여서 하면은 생존율이 좋다는 연구가, 이것도 최근에 나온 연구고요. 또 국소 진행성 재발성 여러 가지 전이성 상황에서 면역 감문 억제제라고 있어요. 어떤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면역 감문에 대한 그런 단백질을 억제를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면서 향상시킨다 해서 권고되고 있고, 또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 경부암 환자에서 항체 약물 접합제는 생존율을 향상시킴으로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아주 이제 또 최근에 나온 약인데, 아까는 면역 감문 억제제는 면역 항암제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전에 표적 항암제도 있었고, 또 이것은 또 최근에는 항체하고 약물을 합쳐가지고 암을 파괴시키는 그런 게 또 요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상 시험을 했는데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경부암은 아까 전체 크게 광범위 근치 자궁 절제술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아까 단순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경부암이 주제지만 경부암 이전 단계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뭐 저등급, 고등급 상피내암, 그런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 자궁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치든 단순 자궁 절제술이든 이렇게 배를 째서 하는데, 암 수술은 보통 위아래로 많이 째거든요. 가로로 째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림프절 떼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째야지 잘 보이거든요, 시야가. 그래서 복강경 수술로도 암이 진행된 경우는 하면
좀 이렇게 생존율이 낮다고 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얼마든지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구멍 여러 개 뚫은 거고, 로봇 수술도 이렇게 보면 구멍 여러 개 뚫고 하는 로봇 수술이 있고, 이것은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 제가 한 수술 한두 개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하나 뚫었어도 경부암 수술, 초기 경부암은 수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는 되도록 경부 쪽을 기구를 안 넣고 수술하는데, 기구를 안 넣더라도 이분은 지금 다리를 벌리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다리 거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로봇 수술 보시면 이 로봇 수술도 하고 있는 건데, 이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도 단일공 로봇이 따로 있어요. 로봇이 아까 구멍 여러 개 뚫는 로봇을 단일공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기구들이 굵어서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단일공은 하나에 여러 기구를 넣어가지고 하나에 배꼽에 기구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발이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수술이 좀 쉽고 편하고 시야도 좋고 각도 안 되는데 박리도 잘 되고 튼튼하게 꿰매줄 수가 있고, 지금 이건 다리를 벌려서 하는데, 지금 성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진로 아무것도 넣지를 않고 수술하게 되거든요. 그럼 아까 같이 아까는 암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 일자로 다리를 붙이고 수술하고, 암 수술 하다 보면은 기구를 안 넣더라도 다리를 벌리고 상태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는 암 수술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근치자궁 절제술을 이 환지 이제 거의 이제 강의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근치자궁 절제술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이제 사람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좀 다르겠지만 수술을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수술하면은 주변에 오히려 암을 퍼뜨릴 수도 있고 한데, 또 수술을 하면은 암이 다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퍼진 경우는 수술의 의미가 없지만 잘라내면 완전히 암을 드러낼 수 있어서 뭐 항암치료, 방사치료, 아까 뭐 면역치료제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없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술을 그냥은 안 되고, 아까 최근 연구에서는 항암제를 써서 줄여서 방사치료한 게 효과가 좋다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예요. 근데 항암제를 쓰면 이렇게 또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방사치료를 할 수가 있고, 지금 그 연구에서 쓴 약하고는 제가 쓴 약하고는 좀 다른 항암제인데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수술을 진행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이분은 개복으로 했고, 자궁 암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치료를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괜찮은 환자분인데, 그런 게 있고, 또 이 환자분은 방광까지 파고들었는데, 그러면 방광 파고들면 병기가 4기에서 A예요. 그리고 또 폐 같은 데 멀리 가면 4기에서 B고, 4기가 1, 2, 3, 4기 중에 4기가 제일 말기인데, 4기인데 이분도 항암제를 쓰니까 이렇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방사치료를 처음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방사치료가 안 하게 되어가지고 항암제를 6번 쓰고 줄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항암제를 쓰고 방사치료하고 나중에 수술했을 때는, 그때는 또 암세포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암세포는 없었습니다. 아까 그분은 중간에 수술했을 때 암세포가 나고 방사치료해서 암세포가 다 죽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암이든지 기본은 제가 생각하는 게 또 다른 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암이든지 기본은 수술, 방사선, 뭐 항암 치료가 기본이 되고, 또 새로운 약들이 있지만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약 어떤 새로운 주사나 약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신약들 암이 완전히 낫는 그런 것은 아직 산부인과는 없어요. 좀 이렇게 생존율을 좀
생존을 연장을 시켜줄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항암 방사선 수술이든 뭐든지 해도 아직 아무리 신약이 나와도 약을 뭐 주사를 한 번 맞거나 약을 몇 알 먹으면 사라지는 경부암은 없어요. 다 뭐 진행이 되고 또 환자분 고생을 하고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아주 진행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치료가 잘 안 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사실 치료보다 그 검사를 해야 되고 미리 조기 검진을 해야 되고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아마 거의 유일하게 백신이 있는 암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기적인 검사만 받으면 이게 질 안쪽에 있지만은 그래도 외부에 노출된 데거든요. 뱃속에 있다면 배를 째야 되겠지만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되기 이전에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 아까 세포 검사라든지 그런 것만 받으면 암이 되기 전에 발견돼서 쉽게 안치가 될 수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HPV 예방 백신 접종을 맞고 또 1, 2년에 한 번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는다면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래서 해방되고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생리가 규칙적이다. 일단 제일 이쪽을 볼까요? 그 반응성 세포 변화는 이게 궁금하실 텐데 반응성 세포 검사에 대한 질문이네요. 반응성 세포 검사는 세포 변화는 저도 처음에는 이게 혼동됐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그 검사 시스템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응성 세포 검사라는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뭔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거의 다 나와요. 많은 여성들에서. 그럼 이거 정상 아니야?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이게 그 자궁 경부 세포 검사가 사실은 암 검사를 하기 위한 거고 또 암 이전 단계를 검사하기 위한 건데 반응성 세포 검사는 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계통이에요. 염증일 수도 있다. 세포가 약간 변했다. 암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응성 세포 검사 나오면은 어떤 분비물이 안 좋다든지 가렵거나 따갑다든지 뭐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치료를 받으시라 그렇게 하고, 근데 멀쩡하면 굳이 병원에 안 들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여성들 뭐 하면 글쎄요,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 10명 중에 몇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응성 세포 검사는 저는 일단 안 좋다는 그런 것을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따갑고 가렵고 그렇게 있을 때 오시라고 그러고, 또 다른 회사나 병원에 검사 결과를 맡기면 우리 병원은 엑상으로 하는데 맡기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 곰팡이균 칸디다라고 있거든요. 다른 건 안 나오는데 자궁 검사를 하다 보면 칸디다가 있다고 같이 이제 판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부수적으로 검사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곰팡이균을 없애는 약을 처방하고 하는데요. 예, 그다음 자궁 경부암 나이가 많은 효과 없다는 것보다도 아까 9세에서 14세라고 했나요? 그때는 이제 어린 학생들은 2번 맞아도 돼요. 그 정도로 뭐 괜찮으니까 항체가 잘 생기니까 2번 맞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한 번까지도 막 WHO에서는 한 번까지도 한 번만 맞아도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두 번은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세 번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나이가 많으면 효과가 없다기보다도 성경험 HPV 그것 때문에 어떤 성 접촉에서 생긴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에요. 뭐 99%는 HPV로 생긴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의 HPV에서 생기기 때문에 성경험을 하기 전에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4, 50세 뭐 30세 그러면 이미 감염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백신은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감염이 됐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하는 그 경부암 백신도 12세인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나이를 어리게 했거든요. 그렇고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그다음에 보통 인유도종 바이러스 맞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항체라든지 그것은 하진 않습니다. 예.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백신 맞고 항체는 뭐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가면서 백신도 비싼데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세 번 맞았으면 다 생겼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HPV 바이러스 중에 58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할까요? 한 1, 2년 사이에 8, 90%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험으로만 감염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100%는 아니에요. 세상에 100%는 없어요. 성경험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좀 드문 타입인데 아주 드문 타입인데 어떤 성적 접촉으로 많이 생기긴 하긴 하죠. 그래서 58번이더라도 58번이 됐던 어떤 바이러스가 됐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한테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암세포 검사에서 경부 세포 검사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이것은 바이러스는 참조를 하는 거다.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물론 바이러스가 좀 고위험 좀 안 좋게 일으키는 타입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보는 건데 그게 아까 다 일으킨다고 암을 다 일으킨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있더라도 검사만 빠지지 않고 받으시면 암 되기 한참 전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세포 검사만 하다가도 필요하면 조직 검사하고 조직 검사에서도 뭐 암이 되기 이전에는 간단한 뭐 소작수만 해도 간단하게 치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았는데 아까 그 답변이네요. 반응성 염증은 그냥 반응성 세포도 약간 이상하다는데 염증 소견이면은 좀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그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래서 그래도 또 대개 여성들이 좀 분비물이 있어도 뭐 별 지장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필요하면은 염증 소견이 있다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염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반응성 세포 변화 정도로만 판독이 되는데 염증까지 있다, 염증 소견하면 좀 더 세게 판독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 다음 분은 가다실 라인을 46세 맞는 거. 그래서 아까 어떤 효과적인 면도 그렇고, 나이가 효과적인 항체 형성도 형성이지만은,
연구 자체를 그렇게 사실 또 나이 많은 사람까지 그렇게 연구를 사실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연구한 회사에 따라서 약간 한두 살 차이가 다르지만 45세, 46세 정도 뭐 이상은 어떤 공고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50세, 60세, 심지어 70세가 되면 자궁 경부암 검사도 사실 계속 괜찮았으면 할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그 백신에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 어차피 효과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나이를 45세, 46세로 정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봐서는 맞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46세면. 그리고 가장 안전한 피임법은 콘돔인가요? 콘돔도 100%가 아니죠. 근데 콘돔은 지금 HPV 감염이 있을 때, 감염이 있을 때, 어떤 성적으로 전이를 전파를 시키는 건 막아줄 수는 있겠죠. HPV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적 매개 질환처럼 콘돔을 끼면은 좀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한 피임법은 콘돔 어떻게 그런 병에 관련해서는 안전한 피임법이지만, 피임에 관련돼서는 아까도 제가 100%가 없다고 그랬죠. 피임약도 100%가 아니고 콘돔도 터질 수가 있고, 피임에 관련해서는 100%는 아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요. 예. 그 생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자궁경부와 뭐 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생리 주기가 좀 이상하거나 그래서 또 산부인과를 찾아서 경부암도 발견되고 또 자궁근종도 발견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생리가 저는 안심시키라고 별거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또 환자분들마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병원을 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뭐가 생리가 양이 많다든지, 또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생리가 갑자기 불규칙적이다든지,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아서 검사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일단 생리에 관련돼서는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해요.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해서 생리도 불규칙하다. 근데 일단 배란 날짜는, 생리가 불규칙하면 배란 날짜, 결혼하실 분들은 불규칙하면은 그게 문제죠. 배란 날짜 잡기가 힘든 게. 그리고 일반 지금 임신 안 할 분들은 사실 배란이 좀 빠르든 늦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배란은 보통 생리 시작 예정일에서 30일 후에 생리를 한다면은 주기가 14일 빼면 16일 이번 생리 시작에서 16일째 배란을 하고, 또 28일 주기라면 14일 빼면 생리 시작하고 14일째 배란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가 불규칙하다면 배란 날짜도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어떤 자궁 경부암 검사하고 산부인과 초음파를 하면 혹 같은 거 있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다 괜찮으면은 아기 낳으실 것 같으면은 배란 날짜가 좀 맞추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란 날짜도 좀 필요하면은 시험관하기도 요즘은 이제 보험도 되고 하니까, 시험 맞추기 힘들면 시험관하기를 해서 빨리 임신하실 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임신이 힘들어지니까 빨리 임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랫분도 생리에 관련된 건데, 일단 생리가 불규칙하더라도 갑자기 폐경되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로 보든지, 아니면 일시적이지 않더라도 생리량이 아주 많거나 많은 빈혈 생기고 수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리를 몇 달 동안 안 하거나
불규칙증, 조금씩 불규칙증 오히려 괜찮은데 몇 달 동안 안 하면 내막이 두꺼워져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불규칙한 것도 한번 검사를 보셔서 정기적인 뭐 1년에 한번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산부인과 초음파 그렇게 검사 받아서 괜찮으면은 좀 불규칙한 거 걱정하실 것 없고, 오히려 생리를 몇 개월 동안 안 하면은 뭐 내막에 문제가 있는지, 호르몬에 뭐 조기 폐기되는 드물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미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질문들이 많으신데 질문에 다 답변을 못 할 것 같네요. 예. 지금 끝났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예, 그래요. 그래서 저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답변을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자궁 경부암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사실 경부암 이전 단계부터 HPV 백신, 또 경부암 치료, 그래서 사실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좀 수박 거달기처럼 넘어가긴 했는데, 또 듣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너무 전문적이진 않아서 편하게 들으셨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여러분들 자궁 경부암 백신 맞으시고 또 정기검진 안 빠지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빠진 분들은 걱정해도 돼요. 근데 그 정기적인 검사면은 다 초기에 발견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